네,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제1장 자동차 기관 본체 튜닝 실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잠깐 그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만약 그 부분을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들어야, 개론 부분을 들어야 실무 부분을 좀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개론 부분을 필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한국폴리텍 이대학에서 이대학 화성 캠퍼스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하단 뒤에 나오게 될 건데 게시판이라든가 게시판에 질문들을 등록을 해서 원하시는 학습에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관의 본체 튜닝 개념을 이해하고 튜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실무 시간이니까 조금 더 이쪽에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2번, 튜닝 항목과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정했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기관의 본체 튜닝 장착과 작업별 수행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연기관의 기초구조학을 이해한다입니다. 그 이론, 개론 시간과 이어서 실무 단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학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 구성품별 역할과 형식에 따른 특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장점에 따라서 소비자가 혹은 유저가 요구하는 요구대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혹은 설계, 튜닝법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소 반응 및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실무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론을 배경으로 한 실무에 적합한 절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관의 본체를 튜닝하기에 앞서서 어느 범위까지 기술적으로 튜닝을 할 것인가, 혹은 그 사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그 기술적 튜닝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미리 수립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튜닝을 계획하는 단위가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튜닝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좋다, 출력이 향상된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이 된 기술적 튜닝 절차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연비 중심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엔지니어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가 혹은 의견만 고려가 돼서 출력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한테는 외면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유저가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튜닝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모든 튜닝을 하기 전에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절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기관에 어떤 고장을 일으키거나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튜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먼저 기관의 차량의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점검,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튜닝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절대적인 절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와 충분한 상담 혹은 문진 등을 통해서 자동차의 이상 상태는 없는지 확인하셔야 됐고요. 이거에 따른
뭐 이상 소음이라든가 뭐 작동 상태 혹은 뭐 불만 사항이라든가 뭐 개선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소비자와 충분히 문진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뭐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체 튜닝을 계획함에 앞서서 시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관 검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관 검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경험적인 부분이 엔지니어의 단연간의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좀 녹아있는 영역이라서 단기간에 좀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경력에 비례해서 조금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 차량의 문제라든가 트러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누유 검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유관 검사 중에 하나이죠. 자동차에는 각종 오일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파워 오일, 부동액 등 굉장히 다양한 오일류와 유압류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구성에서 시스템에서 누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2차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각 시스템에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유관 검사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부품의 장착 상태를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착 상태. 그래서 볼트 너트의 체결 상태, 풀림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부품 교체 이력 등을 확인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튜닝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적정한지 부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기본적일 수 있지만 저는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본체의 튜닝을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그 사용자와 어떻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동차의 상태라든가 이상음의 유무, 불만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수집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기술적으로 튜닝 계획을 잡으시는 게 수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유관 검사 이외에도 뭐 기술적으로 검사 장비를 통해서 진단 점검하는 절차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죠. 이 부분은 좀 점검 정비 영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 의한 검사를 본다라고 하면요, 대표적인 뭐 엔진 스캐너라고 하는 검사 장비를 통해서 그 엔진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고장 여부라든가 혹은 고장 이력, 각 센서들의 작동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력계에 의한 검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력계에 의한 검사. 개론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동력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엔진 동력계냐, 셰시 동력계냐. 라고 나뉘는데 명칭으로 본다라고 하면 엔진 다이나모 미터 혹은 셰시 다이나모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다이나모 미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엔진만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출력이라든가 혹은 뭐 배기가스 조성비 이런 것들 순수 엔진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장비이고요. 셰시 다이나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 완성 자동차를 가지고 갖가지 그 검사를 하는 특수한 장비를 우리가 동력계다. 동력계는 엔진과 완성차인 셰시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실제 이러한 그 엔진 다이나모미터라든가 셰시 다이나모미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검사 시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셰시 다이나모미터라든가 엔진 다이나모미터를 통해서 검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측정기에 의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수공구라든가 혹은 특수공구들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관에서 전에 들리지 않던 혹은 간섭, 이음이라든가 소음이 들린다라고 하면 뭐 사운드 스코프를 통해서 해당 소음이 나는 부분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서 굉장히 그 강조를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하고 이 부분이다. 사용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이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튜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튜닝 계획을 하기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가공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크랭크 샤프트, 메인 저널과 핀 저널, 오일 간극,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립부의 단차,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기관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부품 검사를 시작으로 필요한 부분의 가공 방향을 가공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밸브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밸브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신 시스템들이 밸브 타이밍에 관련된 가변 밸브 타이밍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밸브 타이밍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밸브 타이밍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배경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밸브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작동하는 시기는 캠 양정에 따라서, 기관이 회전함에 따라서 캠 양정이 밸브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열리고 닫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가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흡기, 먼저 각각의 갖고 있는 밸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밸브 닫힘 시기, 열림 시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입 밸브가 열리는 시기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인테이크 오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테이크 오픈 IO가, 그러니까 흡기 밸브가 열리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사점 이전에서 열린다. 그래서 BTDC 5도에서 25도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B의 약어는 before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에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A는 F부터 지나서 열리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흡입 밸브의 닫힘 시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데, 자, 흡기 관성에 의해서 최적의 밸브 닫힘 타이밍은 엔진 회전수에 따라 다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필히 이론적으로 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밸브 닫힘 시기가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흡입 최적 효율에 끼친 영향이 있다, 그리고 크다.
그래서 하단에서 설명을 하죠. 저속에서는 되도록 빨리 닫히고 고속에서는 늦게 닫히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밸브의 열림과 닫힘 시기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가 어떤 특정한 부하 상태 혹은 엔진 회전 상태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진 RPM이 2000에서 2500 정도, 이 정도에 최적화되어 있다, 밸브 타이밍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 흡입 최적 효율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고속에서 마찬가지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가변 밸브 타이밍을 가야 되고 왜 가변 형태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는 인테이크 밸브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흡기 밸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그조스트 밸브를 얘기를 합니다. 이그조스트 밸브. 그래서 우리가 연소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P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흡기 밸브 뒤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압을 우리가 P2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 회전 속도에 따라서 연소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압은 수시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속 단위에서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주사기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주사기가 저속 단위에서는 이 움직임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속도, 크기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고속에서는 얘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RPM이 높죠. 분당 회전수니까. 그래서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주사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부압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밸브 타이밍을 언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P1과 P2가 있다라고 하면 이상적인 밸브 개폐 시기는 P1, 다시 말해서 연소실 내부에 있는 부압과 그리고 흡기 밸브 뒷단에 있는 부압이 일치되는 시점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소실로 공기가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연소실로 공기가 유입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충분하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관은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의 유속이 대략 음속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속에 달한다. 음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시간당 거리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카다라고 하는 슈퍼카가 시간당 300km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항공기가 시간당 한 900km 정도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얼마나 갈까요? 시간당 대략 환산을 하면 한 1400km 정도, 1440km 정도 가는 속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음속에 달하는 공기의 속도, 유속이 공기가 유입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빨려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빨려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속 단위에서는 피스톤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속에 달하는 효과, 공기의 유속 속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고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가는 힘이 음속에 가깝고 굉장히 빠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내연기관공학에서는 뭐라고도 정의를 하냐면 램 임팩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성 유동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람이 음식물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것이 기관에서의 공기량과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면 숟갈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떠한 펌프를 통해서 압축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콱 밀어준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흡입효율이 더 클까요? 당연히 밀어넣는 게 압축성으로 강한 압력으로 밀어넣는 게 훨씬 더 많은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속 단위에서는 그 압축성 유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브 타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P2, P1, P2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밸브가 지금 닫히는 시점에 흡입 밸브가 지금 닫히는 시점에 P1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연소실 안에 있는 부압이 더 큰 거죠. 반대로 P2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띄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P1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부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밸브를 닫아버린다라고 하면 더 먹을 수 있는데 더 압축성 유동을 활용해서 흡입 최적 효율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밸브를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적 효율을 저하시키는 부분이겠죠. 저하시키는. 더 열어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상태에서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P1과 P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P2가 더 크다라고 하면 부압이 이쪽이 더 큰 겁니다. 부압이. 참고로 부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다시 말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대기압이 일반적으로 1 atm을 얘기하니까 압력 단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1 kg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근데 이것보다 낮은 상태니까. 그죠? 이쪽보다 낮은 상태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더 부압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들어왔다가 반대로 이렇게 역류할 수 있겠죠. 그죠? 기껏 먹었더니 뱉어놓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다? 마찬가지로 공기가 역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류. 그죠? 역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 또한 최적 효율이 저하되는 그러한 안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속에서는 빨리 닫히고 고속에서는 늦게 닫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기술적 배경은 결국은 저속에서는 공기가 압축성 유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스톤이 늦게 움직이니까 조금은 상대적으로 빨리 닫아줘서 뭐다? 역류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가 들어왔다가 내뱉는 역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고속에서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니까 음속에 달하게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먹어라. 흡입 최적 효율을 더 향상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밸브 타이밍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시중에 대표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VVT 시스템이라든가 VVL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T랑 L이랑의 차이는 결국은 타이밍 시기를 조금 더 늦출 거냐 빨리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L이라고 하는 것은 리프트의 약어인데 실제 양을 얼마만큼 개변시키겠냐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차이 정도이지 실질적인 이론적 배경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개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변 밸브 타이밍이 가변 밸브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 그죠? 인테이크 클로즈. 흡입 밸브 시기를 고속에서는 조금 더 길게 요만큼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극명하진 않지만 저속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당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변 밸브 타이밍, 흡기 시스템을, 그 밸브 시스템을 튜닝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기 열림 시기 그리고 배기 닫힘 시기다 이렇게 있는데 지나서 열리게 되죠. 닫힘 시기가 지나서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블로우 다운 효과다라고 해서 블로우 다운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 자체 압력으로 잔류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출력을 손실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로우 다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렇게 밸브 타이밍 시기를 ATDC 정도에 넣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동차 기관에서 본체에서의 실제 튜닝을 장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튜닝을 하는지 방법,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흡배기 포트를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 흡배기 포트 가공을 한다. 흡배기 포트를 가공을 하는데 가공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래서 흡배기 밸브와 단차, 포트 내부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유체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표면을 폴리싱 작업하거나, 그러니까는 조금 표면을 면 가공을 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핑 작업을 통해서 다듬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흡기 시스템에서 그 포트를 가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이론적 배경을 조금은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흡기 포트를 본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 약간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좀 그린다라고 하면 흡기 다기관은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죠. 스로틀 밸브가 있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연소실이 나눠져 있겠죠. 여기에 뭐 연소실이 피스톤 구조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서 흡기 포트의 설계 방법이 조금 다른 형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흡기 포트, 흡기 다기관, 매니폴드를 본다라고 하면 시스템 형식에 따라서 이 끝에 겉면이 이렇게 돌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부 볼 수 있습니다. 돌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볼 수가 있어요. 이 돌기가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흡입되는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이 돌기 부분에 만나게 되겠죠. 그죠? 이 돌기 부분에 만나게 되면 어떠한 유속이 운동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난류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정한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소용돌이로. 자, 그러면 흡입되는 공기가 혹은 혼합기가 어떠한 일직선 형태로 이렇게 혼합기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어떠한 소용돌이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혼합률이 증가합니다. 혼합률. 다시 말해서 연소를 잘 하기 위해선 연소 연료 사이사이마다 산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연소 반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니까. 결국은 어떠한 연료가 있다라고 하면 공기와 잘 혼합을 시켜서 연소 속도 혹은 연소 효율 그리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완전 연소에 가깝게끔 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비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차량들은 흡기 다기관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돌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흡입되는 혼합기라든가 공기에 어떠한 유동의 모멘트를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충돌하면서 그 돌기에 맞아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이 생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찰 손실, 유동 마찰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유동 마찰 손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유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타입의 단점이라고 하면 유량이 감소하게 돼요. 유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죠? 반응할 수 있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거니까 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흡기 다기관을 튜닝한다, 혹은 뭐 개조한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연비형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운동 모멘트를 가지고 갈 거냐, 흡기되는 그 혼합기에 어떤 운동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다, 연비 중심이 아니라 출력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돌기들을 싹 다 없애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그죠? 그래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죠? 그 유량이 들어오는 마찰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조금 더 많은 유량을 흡입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출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단 연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적인 부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사용자가 요구함에 따라서 출력 중심인지 혹은 연비 중심인지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튜닝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흡배기 기구의 단차를 줄인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뭐 단차를 줄여야 뭐 기밀 역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거니까 단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차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부분에 가공 부위를 먼저 표시를 하고요, 그죠? 부위를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포트를 가공을 하는데 가공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어느 부분을 포트를 가공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포트를 폴리싱하거나 그러니까 면을 좀 더 가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면을 좀 더 이렇게 좀은 표현이니까 그냥 한 번 더 층을 깎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깎으신 이후에는 되게 맨질맨질하게, 그죠? 다듬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버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버핑을 하셔서 기밀, 밀착이 잘 되게끔 우리가 이렇게 포트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트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공 부위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 앞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 돌기 부분을 삭제를 하기로 기술적으로 결론을 지었고 작업을 시행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포트를 폴리싱을 통해서 그 돌기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삭제 후에 다시 한번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저것을 버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버핑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포트를 가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포트를 가공을 하는 것이, 이 돌기를 없애고 하는 것은 조금은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부품의 재질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전용 공구, 그러니까 툴을, 이와 같은 에어 공구들, 전용 공구 툴을 사용하는 연습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복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작업을 통해서 실수가 난다라고 하면 포트가 파손이 되거나 움푹 패이거나 그런 식의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밸브를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밀 유지와 밀착, 면 밀착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이제 밸브를 가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밸브 가공 시에는 이제 가공이 가능한 부분, 밸브가 가능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시고요. 확인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벼운 밸브부터 가공을 하시고, 첫 번째로 가공한 밸브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밸브마다 편차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튜닝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숙련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밸브를 가공하는 순서는 다시 한번 가벼운 것을 먼저 좀 하시는 걸로 순서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밸브의 무게를, 첫 번째로 가공한 밸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다른 것들도 밸브를 가공해 가는 것으로 절차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커넥팅 로드를 가공하는 부분이요. 이제 커넥팅 로드를 가공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라인더 연마 작업 시 커넥팅 로드가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리하게 가공을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공을 하시다가 심각한 주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파손이 된다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라인더를 연마한다거나 이때는 좀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피스톤도 마찬가지로 피스톤 가공하는 부분도요. 내부의 두꺼운 부분부터 그라인딩을 하면서 이제 가공을 하시는 것을 순서로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절차,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복적이고 많은 그 반복 연습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틈이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와 플라이 휠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겠죠. 두 개 다 실제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 밸런스가 아니라 동적 밸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통해서의 어떠한 치우침이라든가 편차,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밸런스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닌, 될 수 있으면 줄여가면서 제거해가면서 우리가 회전 진동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 헤드를 조립할 때는 컴파운드를 바르고 밸브 시트와 면을 회전시켜주면서 면을 맞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계재료가 가지고 있는 면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업 절차는 정비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한다라고 하면 실린더 헤드를 조립을 할 때는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용 특수공구인 토크렌치를 사용하거나, 혹은 아까 그 개론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 각도 조임 토크 방법으로 조립을 하거나, 요구하는 대로 정비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조립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헤드볼트 안에 그 나사산이 있는 그 홀 안에 이물질이 껴 있진 않은지, 특히나 이제 냉각수라든가 물 같은 것들이 작업관에 들어가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립 과정에서 이제 파손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볼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이는 나사선 홀 안에 이물질을 필히 제거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조임 토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실린더 헤드가 되겠죠.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린더 블록을 조립을 한다. 피스톤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유념을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고요. 정하신 것대로, 계획하신 것대로 가스켓을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압축비를 일부 조금 올리기 위해서 전용 접착제 실런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고온에서 견디는 전용
접착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면 가공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 부분을 조립한다라고 하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조이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나눠서 조립을 하는 게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럭의 기밀을 유지하는 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착하기 부분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엔진룸에 엔진을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장착을 했으면 점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마무리 단위에서요. 그래서 엔진 오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엔진 오일 및 냉각수까지 주입을 마치신 상태에서 그죠? 작업 절차는 정비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마지막에 엔진 오일과 냉각수까지 꼭 주입을 마치시고 작업을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무 단위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놓친다라고 하면 엔진 오일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기관이 소착될 수 있습니다. 냉각수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마무리 단위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소실 최적을 측정하는 건데요. 연소실에 실제 그러면 튜닝 전후와 비교해서 연소실 최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측정하는 방법은 실제 어떠한 액상 실리콘유를 가지고 직접 연소실 최적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소실 최적을 측정하는 것은 어떠한 전용 액체 형태의 실런트를 가지고 직접 연소실 최적을 측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어링 간극을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스코핑 게이지다라고 해서 T자 형태로 생긴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그것이 텔레스코핑 게이지로 고정이 되면 이 거리를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계측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게이지를 통해서 실제 공차 부분, 그러니까 틈새 부분을 간극 부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시동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여기서 나열을 했는데요. 시동하기 전에 나열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좀 숙지를 하셔야겠죠. 조임 상태라든가 오일 누유, 뭐 엔진 오일 순환 상태, 뭐 배터리 전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조금 강조해 드린다라고 하면 점압 코일 내 전원을 차단하고 크랭킹을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한 후에 오일 순환이 잘 되는지 누유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점압 코일 전원을 차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그죠? 시동을 걸리지 않게끔 일단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크랭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크랭킹을 하면 뭐 빨리 돌아봐야 뭐 300에서 500 rpm 정도니까 300 정도 전후이니까 그 정도에서 회전 속도를 통해서 기관의 부하를 최소화해서 이상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시동 전에 확인했다라고 하면 시동 후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음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최대 부하인 주행 테스트, 로드 테스트 이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동 상태 확인하고 주행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면 모든 부분이 정상이다라고 하면 서서히 운행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풀이는 개론과 마찬가지로 대략 한 20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할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더할 부분을 더해서 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좀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피스톤 링의 절개부를 서로 12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치하게 끼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게 끼우지 않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를 한번 보시죠. 몇 번일까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절개부, 압축링이 이렇게 절개되어 있죠. 표면 장력을 통해서 이렇게 피스톤에 부착이 되어 있지만 기밀 유지를 위해서 이제 피스톤과 실린더 외벽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스톤 링이 압축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통해서 미는 힘을 통해서 계속 기밀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어느 한쪽에는 절개가 되어 있겠죠, 그죠? 절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절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압축 압력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설이 될 수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개, 대부분의 것들은 압축링을 두 개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혹은 비틀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실무에 속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절개부 쪽으로 압축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기관의 흡입 밸브 가공 시 밀착이 불량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 될까요? 정답은 역화가 되겠죠. 역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연소실 안에서 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소실 전 단계 역류를 해서 흡입 밸브 뒤쪽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이 불량하다라고 하면 문이 잘 닫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문이 열려 있거나 혹은 기밀이 불량해서 누설이 된다라고 하면 역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불량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정답은 그래서 3번 역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고속 회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중에 어느 것을 더 크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에서 만약에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만 동일한 기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흡입 밸브이고 어떤 게 배기 밸브인지 맞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밸브의 지름 크기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흡입 밸브가 훨씬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흡입 밸브를 더 크게 그러니까는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론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을 반복함에 있어서 연소실 안은 실제 불완전 연소를 계속 반복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잔류가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잔류가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류가스가 존재하고 이상적으로는 잔류가스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 물리적으로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이클이 너무 반복적으로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흡입 밸브를 크게 설계하거나 혹은 다중 형태로 멀티 밸브 형태로 혹은 흡입 밸브의 수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실린더 헤드 볼트의 조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1번이겠죠? 그죠? 1번을 보면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죠? 대칭을 이루면서 조이는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 번 나눠서 조이고 여러 번 나뉘면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토크 렌치를 사용을 해서 규정 토크로 조인다거나 혹은 각도
조임 방식을 사용한다거나 라고 해서 최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밀착을 유지하는 그렇게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흡기포트 가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가 조금은 어려우시는데 이론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흡기포트를 가공함에 있어서 출력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비 중심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포트 쪽에다가 어떤 돌기를 만들어서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에 운동량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용돌이 형태, 난류 특성을 줌으로써 혼합기의 혼합률을 증가시켜서 조금 더 연소 효율, 완전 연소에 가깝게끔 설계를 하는 방법이 돌기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흡기포트 면을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매끄럽게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돌기라고 하는 유동 마찰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유량을 흡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출력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트 가공에 대한 옳은 것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답은 4번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높은 유동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크게 설계돼야 되나 유속의 감소로 인해서 공기와 연료의 부적절한 혼합이 초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동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로를 크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유속이 떨어지겠죠. 통로가 작아지게 되니까 유속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흡입되는 혼합기의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쉽게 설명하면 소용돌이가 적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믹싱, 그러니까 혼합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혼합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소 효율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을 튜닝함에 있어서 연비 중심으로 갈 건지 혹은 출력 중심으로 갈 건지 그거에 따라서 흡입 포트는 어떻게 가공하거나 어떻게 튜닝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입니다. 엔진 실린더 압축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없는 것은 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자격 검정에서도 많이 가끔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압축 압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요. 실린더에 대해 가스켓 파손 여부, 누설 여부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피스톤링의 압력 누설 여부, 그리고 배기 밸브의 기밀, 밀봉에 대한 여부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은 배기 매니폴드의 파손 여부는 압축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엔진 오일이 과다 소모 시 동반되는 결함 현상이 아닌 것은 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연소 실내에 오일이 연소되면서 일시적으로 출력이 증가한다. 참고로 연소실에 구조적으로 일부 오일이 연소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신차이냐 혹은 노후된 차량이냐에 따라서 오일이 소모되는 양은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근데 연소실로 오일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 내에서는 그리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유익한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출력 또한 증가되지 않습니다. 출력이 오히려 저하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피스톤 슬랩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측압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측압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한다.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간극, 공차가 크니까 크면 클수록 그죠? 소음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간극이 크니까 측압이 발생했을 때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수 없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수 없는 방법. 먼저 다이얼 게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측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크랭크 축의 마멸량에 대한 점검, 측정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든가 혹은 그 플라스틱 게이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크랭크 축 힘, 플라이 휠 런아웃, 회전 방향에서의 편차라든가 오차를 측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캠축의 축방향 엔드 플레이, 유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격을 축방향 엔드 플레이,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크랭크 축 마멸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로 기억하시고요. 자, 10번입니다. 실린더 헤드가 고착되었다. 이것을 떼어내는데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뭘까요? 고무 해머로 때리거나 압축공기를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하중으로 떼어낸다. 답은 쉬운 문제입니다. 정이라든가 드라이버 가지고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떼어내다가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파손이 나거나 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이나 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떼어내면 기관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실린더 헤드 변형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맞은 것 뭘까요? 실린더 헤드 변형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 이것은 자동차 정비에 관련돼서 자격 검정에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고든자와 필러 게이지 혹은 간극 게이지, 틈새 게이지, 시그니스 게이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명칭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든자와 필러 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린더 헤드의 변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기관의 밸브 스템이 한쪽만 과도하게 마멸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밸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한쪽 면만 이렇게 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쪽 면만. 뭐가 불량할까요? 밸브 스프링의 직각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게 이유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13번 문제입니다. 크랭크 축에서 축방향 그 간격이 클 때의 조치 사항은 뭐가 될까요? 크랭크 축이 이렇게 수평 형태로 있다라고 하면 축방향 이렇게 좌우 형태의 간격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4번이네요. 스러스트 베어링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재측정을 하셔서 재판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방향 간격이 클 때 조치사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피스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가 좀 길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정답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스톤의 압축링은 몇 개라 그랬었죠? 2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2개. 왜 2개 있다? 피스톤 압축링의 그 표면 장력을 통해서 피스톤과 실린더 간극 사이를 밀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표면 장력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끊어진 부분으로
뭐 가스라든가 압축 압력이 누설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밀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압축링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오일링은 일반적으로 한 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밸브 스템을 중공으로 하고 그 속에 넣어서 냉각 효과를 돕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중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밸브 스템 안쪽이 비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어 있는 것은 왜 비어 있을까? 그리고 비어 있으면 그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을까?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 금속 나트륨입니다. 금속 나트륨. 그러면 금속 나트륨을 왜 넣느냐? 금속 나트륨을 넣음으로써 냉각 효과를 돕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 연소실 온도가 일반적으로 500도, 6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고온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금속류들이 충분한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금속이 변형을 하거나, 그렇죠? 변형을 하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밸브가 만약에 변형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밸브 밀착이 불량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일파만파 번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공 밸브를 선택하는 이유는 냉각 효과를 돕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를 돕기 위해서 중앙을 비워놓고 대략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를 금속 나트륨으로 이렇게 채워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실린더의 최대 마멸량을 측정하는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쉽게 치갑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실린더 맨 윗부분이 되겠죠. 맨 윗부분에서 바로 밑부분,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 가장 큰 마멸이, 그러니까는 마멸되는 것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치갑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입니다. 자, 17번 밸브 스프링에서 서지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징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스프링이 튕기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밸브 서징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고속에서 혹은 뭐 특정한 엔진 회전수에서 물론 고속에서 많이 발생을 하겠죠. 스프링이 튕겨져 버린다, 밸브 스프링이 튕겨져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순간적인 시간이지만 밸브와 흡기포트 사이에서의 밀착이 밀봉이 불량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뭐 역화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출력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브 서진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기계적 강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밸브와 그다음에 캠 양정이 완만하게 면조촉을 이루면서 서징을 줄여나가는 것이 줄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적 어떠한 설계가 이것을 결정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제 밸브 스프링을 점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뭘까요? 코일의 수는 크게 관계가 없겠죠. 파손되지 않는 한 코일의 수는 크게 점검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점검 상령은 스프링의 장력이 적절한지, 그리고 직각도는 어떻게 보면 편차, 쏠려서 이게 한쪽만 마멸되진 않는지, 직각도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유고, 실제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높이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크랭크 축 베어링 스프레드를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뭘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찰열에 의해서 팽창을 고려해서 스프레드를 두는 이유는 아닙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베어링이 제자리에 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업을 편리하게, 그리고 안으로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레드를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이네요. 자, 크랭크 축 힘을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휨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을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을 했더니, 그렇죠? 바늘이 0.36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휨 양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이죠. 자,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하고 크랭크 축 휨을 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다이얼 게이지가,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1회전 했었을 때 다이얼 게이지의 최대 눈금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 최대 눈금에서 얼마예요? 여기서 나누기 2를 하시면 원하는 값을 휨 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휨 양을 할 때는 나누기 2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1회전에 대한 것을 1 나눠야 휨 양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기관 본체에 관련된 실무까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온라인인 특성 관계상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은요,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 게시판에 접속을 하셔서 질문을 등록을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연소 실내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관에서 일을 얻고 있다, 일을 생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연소실 안에 있는 가스 온도는 올라가고 가스가 팽창하게 되면서 연소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적으로 연소 압력을 이용을 해서 피스톤을 밀게끔 되어 있겠죠. 피스톤은 직선 운동을 할 거고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연기관의 시스템이다, 움직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의 본체 튜닝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사용자의 목적, 요구 조건, 의도 등을 정확하게 상담이라든가 혹은 문진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겠죠. 연비 중심으로 가실 것이냐, 혹은 출력 중심으로 가실 것이냐, 혹은 뭐 다른 중심으로 가실 것이냐, 그런 것들을 그 운전자와 사용자와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고, 그 이후 단위에는 이제 어떤 절차들, 이제 작업을 하면서의 실수라든가 어떤 것들을 유념하면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큰 로드맵을 좀 그리셔야 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기관에 기본적으로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차량들은 스탠다드하게 대부분의 소비자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차량들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영비 중심이라든가 그런 중심으로 많이 조금 치우쳐 있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방법들,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기술적으로 튜닝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이 실무에 대해서 같이 본체 튜닝과 관련해서 실무에 대한 강의를 학습을 마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